네, 용칼. 이번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어떻게 될 것인가? 어, 발부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기로에 섰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가 죄송합니다. 송경호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되는데요. 자,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 언론에 보도된 거, 이것만 가지고는 영장 발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거는 어, 이거 갖고는 영장 발부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이 뭔가 숨겨둔 한 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이게 굉장히 결국에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쯤에는 결론이 날 텐데, 이게 바로 2달을 끌어온 조국 장관 수사 테러, 고냐 스톱이냐,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재권 판사가 만약에 담당했다면 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부수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양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자, 그래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고냐 스톱이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랑을 해주신다면요, 뭔데 이렇게 이단보다 더 나쁜 김용민의 책이 화제가 되고 있나 궁금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책을 읽게 된다면은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진리로 여겨왔던 것들이 재점검될 필요가 있겠구나. 목사 말을 따르면 주일에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장땡인 줄 알았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의 개신교회 이런 극우 파시즘이 사라지고 극우 정치 개입 이것도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사회와 함께 정의롭고 평화롭고 또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작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리미스터님, 아이고 10,000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0,000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좀, 아니 책값이 14,500원인데 10,000원이 뭐야? 10,000원이 14,500원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10,000원이나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잠깐 하고 오늘 본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영상의학센터 광고를 보내드리게 됐어요. 예.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예.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31,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시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네, 아이고 로시퍼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13,500원 또 누가 보내셨나? 예, 우리 방주환님 감사하고요. 또 지나님인가요? 20불 보내셨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브랜드님 31,000원 감사하고,
예.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휴먼 영상의학센터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통상 무슨 수술하면은 뭐 배를 째고 정말 그것도 전신 마취하고 말이죠. 오줌 주머니 달고 정말 요란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네, 검색창에 휴먼 영상의학센터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1588-7161 1588-7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핫한 날이네요. MBC가 일단 아주 오늘 시청률을 쫙 빨아들이겠어요. 일단 6시에 그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방송되고요. 그리고 7시 반에 MBC 뉴스데스크, 요즘 또 MBC 뉴스데스크가 아주 시청률 싹쓸이 하더만요. 그리고 9시부터 100분 토론 20년 특집으로 해가지고 홍준표 유시민 대격돌이 또 이어지고 11시에 PD 수첩이 방송됩니다. 예, 베스트 제리님, 아유 5만 원 감사합니다. 책 사서 보내달라고. 그건 뭐 저기 인터넷 서점 가셔서 사시면 어떨까 싶네요. 게다가 오늘 또 김용민 TV는 밤 9시부터 피아지방법원이 방송되는데 김남국 변호사와 또 소재인 변호사 나와서 오늘의 모든 이슈 구속영장 관련한 그런 대전망 보내드리고요. 예. 그리고 10시 반쯤에 저희가 이제 그 피아지방법원이 10시 반쯤 끝나거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BJTV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BJTV가 오늘 밤 10시 반에 완전 분석에 들어가는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00% 구속영장 기각된다. 이분이 무슨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인망식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 말씀은 오늘 밤 10시 반에 완전 분석을 할 텐데 100% 영장 기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저녁 일단 5시에 KBS 1TV,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들어주시고 6시에 알릴레오로 넘어가세요. 예, 자, 5시에 또 김용민 라이브부터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보실 게 많습니다. 네, 그래요. 자, 휴먼 영상의학센터 광고까지 했고 이제 정경심 교수 과연 구속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지훈님 감사합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칼럼인데요. 준사법기관에 걸맞는 검찰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사법기관. 검사들은요 자기들을 행정부 외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준사법기관으로 불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 준자 때문에 뭡니까? 사법기관 아니에요. 그건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자기들이 법원하고 말하자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행정부 외청인데.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고. 준사법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여해 원정님 준사법기관 좋아하네. 네. 우리 박유영 박유영원 영주님, 네. 영원 영주 자제분이신가요? 하여간
이분 말씀은 꼴값을 떤다고 꼴값을 떤다고 하셨어요. 베스트제리님 하하하 웃자라고 하셨고요. 아, 꼴값을 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예. 그럴 만도 합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이 법관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법관과의 동일성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를 판검사 이런 말을 좋아해요. 왜냐? 그럼 판사하고 굉장히 동격이 되는 것 같잖아.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형사사건을 종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법관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검사의 그 권한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을 기소해가지고 법정에 넘겨서 재판받게 하는 그 권한이 있죠. 기소권이 있죠. 또 뭐도 있느냐? 약식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까지는 가지 않아요. 모든 사건이 다 재판정 가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약식 기소.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소권 없음? 뭐 혹은 불기소 이런 방향으로 해서 너 잘못 없어. 무죄야. 그러니까 유죄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는 권한이 판사한테 있다면요. 검사는 너 죄 없어. 야, 너 죄 있긴 한데 벌금으로 그냥 퉁치자. 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는 야, 우리도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누군가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냥 벌금형으로 퉁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사법기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검사들도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검찰은 준사법기관임을 자부할 정도로 그렇다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는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고 싶을 때만 준사법기관임을 외치는 것은 아니었던가? 검찰 비판의 방어막으로 준사법기관성을 내세운 것은 아니었는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마땅히 처벌을 하도록 기소를 해야 되는데 재판정에 넘겨야 되는데 검찰이 그냥 불기소로 끝내버렸어요. 무혐의로 끝내버렸어. 얼마나 답답해. 그럼 이대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때는 이제 재정신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이 사람 불기소로 했는데 이걸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아니 검찰이 죄가 뻔히 있는데 이거를 못 본 척 잘못된 것 못 본 척하고 그리고 또 무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불기소로 지금 처리하려고 한다. 검찰 어떻게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귀찮아요. 이런 게. 물론 이제 이거 정말 잘못한 거 맞는데 다시 한번 따져봐. 이러는 검사님들, 이러는 판사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 다수는 아마 안 그럴걸요. 예. 공시민님 말씀처럼 재정 신청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사실 판사가 검사를 견제하고 검사가 또 그렇게 견제받은 만큼 자신들의 분수를 알아야 될 텐데. 예. 하태훈 교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을 요구할 때 들고 나오는 논리가 준사법기관이었다. 우리는 준사법기관이야.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을 주장할 때도 준사법기관임을 내세웠다. 의전과 대우받을 때도 그랬다. 지금 검사들의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검찰개혁 해줄게. 해주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거 아니야?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야, 그러니까 독립시켜줘. 독립시켜달라고. 행정부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예산권 갖지 말고 우리한테 줘.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왜 그 개입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리한테 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내쫓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검찰 왕국이 되는 겁니다. 왜 행정부가 검찰을 그 수하에 두겠습니까? 나쁜 대통령 만나면 이제 검찰이 말하자면 해결사 노릇을 하죠. 피 묻히는 일을 하죠. 보스를 위해서. 그러나 문민 그리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 촛불 혁명에 의해서 생긴 정권에서는 검찰 통제를 해야 됩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이 자들은 지금 인사권, 예산권 독립을 주장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도 주장을 해요. 자유한국당한테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집권하면은 검찰, 인사권, 예산권 독립시켜 줄 거예요? 안 해주지. 그런 걸 왜? 쥐들이 야당일 때 공수처 만들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괴롭힐 거라고. 또 안 된대. 자, 형식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검찰 사무를 처리하지만 실은 상명하복의 위계 속에 속박되어 있는 검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떠올려 보시죠.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표현되는 상명하복 관계.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명하복의 위계 조직에서 벗어나서 준사법기관성을 검찰 사무 곳곳에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검사 집단은요 검찰총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그 밑에 검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일선 검사들이 있는 것이죠. 총장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조국 장관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뒤늦게나마 좀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 역대에는요 그 검찰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검찰총장, 정권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지검장이라든지 주요 대검의 뭐 부장이라든지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들 이런 사람들은 각기 정권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번에 윤석열 경우가 거의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자기를 부장에 앉혀주고 검사장에 앉혀주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을 탈탈 털고요. 믿었던 윤석열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검찰은 지금 검찰총장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검찰총장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하면 재미없다. 이걸 계속해서 일선 검사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이나 또 대검의 주요 부장들이나 정권이 각각 따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검찰총장이 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도 임명당하고 대검의 각 부장들도 임명당하고 정부에 의해서 행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야 조국 털어라고 했을 때 정부로부터 행정부로부터 각기 다르게 임명받은 부장들이 그거 왜 하는데요? 그거 위험합니다. 총장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윤 총장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방금 올리셨는데 검사장 직선제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뭐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 이건 독립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절대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판사가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굉장히 병들었다고 말이죠. 이분은 오후 1시 점심시간 마감 시점이죠. 오후 1시를 1분이라도 넘기면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몰라도 제가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왜냐? 밉보이니까. 아주 그냥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이문정 검사하고 친한 척을 했더니 아이고 이문정 부장판사라고 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검사를 판사라고 했나. 예. 자 정정했습니다. 예. 이문정 부장검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분은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예? 누군가 밥 먹을 때 같이 와서 친한 척했다가 엄청난 그런 견책 비슷한 걸 당했나 봐요. 예. 다른 검사들은 몰라도 저는 점심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법무부 대검 고검의 수사관들이 세평 수집 명목으로 세평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문정 검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수집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혹시 이문정에게 남모르는 비위나 혹은 부조리 이런 것이 있는지 그거 탐문하고 다닌 거예요. 불이익 주려고 쫓아내려고. 하이에나처럼 저에 대한 나쁜 말을 찾아 헤매다가 검사 게시판 제 글에 악플을 단 검사한테까지 쫓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블랙리스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울 때라 이건 불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치였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법원 블랙리스트를 보고 맞다 불법이지 뒤늦게 깨달았는데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한 그 검찰이 우리를 결박한 채 하며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때려잡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했을 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블랙리스트는 가만두고 왜 남의 부처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때려잡았는가. 이문정 검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 법무부와 대검에다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고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전한 법무검찰이라서 임의적 기준으로 활용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밉보이는 그런 검사들 그 명단을 추린 그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검사 개인과 검찰 조직의 청렴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부조리가 있고 또 원칙에 따라서 결격 쌓이고 있는 흠결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으로 그렇게 감찰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는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얼마나 허탈하던지요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은 없습니다. 검사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든 검사에게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가 검사 블랙리스트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법무부와 대검에다가 했는데 대검에 하는 것은 하나만 한 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검사 블랙리스트 이 문제 따지는 거 어렵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법무부가 나서야죠. 법무부가 이제 나서서 비검사로 감찰 책임자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문정 검사의 이런 외침에 대해서 법무부가 답변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검찰개혁이 너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정경심 교수 구속하기 쉽지 않아요. 내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속한다? 무리라는 거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또 하나 더 고려할 게 있죠. 이 수사가 막바지예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표창장 위조, 또 하나가 이제 사모펀드 실소유주. 두 가지 모두 다 쟁점 사안입니다. 하나는 또 기소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고, 이미 기소한 거는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재판에 넘긴 거 아닙니까? 수사가 마무리된 사모펀드, 수사 거의 마무리됐는데 이 단계에서 무슨 구속 수사가 필요해요. 구속 수사는 수사 초기에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을 하거나 어디 도주할 가능성,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어마어마하게 압수수색했고 또 6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 단계까지 왔는데 구속 수사? 이거는 뭐 상식 밖의 그 영장 청구였던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영장 청구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왜 이 시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기각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기각당하면 정말 개망신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검찰은 기각 안 당한다, 반드시 발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한 칼을 갖고 있다, 숨겨놓은 한 칼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 칼 따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칼이 있었다면 예전에 공개했겠지. 예전에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결집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검찰이 한 칼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하고 찾아봤는데 그들이 말하는 한 칼이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한 칼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6억 상당의 차명 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으로 결론 내렸는데,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초 2차 전지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는데, 이 내용은 전에 그 조범동의 영장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검찰은 또 정경심 교수가 이 차명 주식을 동생 보나미 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는데, 남편이 청와대 근무한 직후인 2017년 7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가 설립한 펀드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명의로 14억을 투자했는데 4개월 뒤 코링크 P는 이 중 10억을 WFM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썼고, WFM은 이후 배터리 관련 해외 업체와의 공급 계약, 대규모 시설 투자 같은 호재성 공시를 통해서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검찰이 WFM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의 최종 수혜자로 정경심 교수를 지목한 것이다. 정경심 교수에게는 펀드 투자 약정금에 훨씬 못 미치는 투자를 해놓고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는데, 근데 지금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이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 씨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더 씌운 것이고 딸 입시 문제는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차명 주식을 내 거다 이렇게 인정한 적이 있었나요? 정경심 교수가.
이게 차명 주식이다. 정경심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검찰 주장일 뿐입니다. 앞서서 이 사건이 9월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정경심 교수 쪽에서 해명을 했었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출연했어요. 다시 재등장했어요. 예.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은 동생 정모 씨 집에 발견된 바로 그겁니다. 12만 주. 이것도 정 교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장 회사 증권을 전자증권이 아닌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검찰은 시세 조종, 허위 공시 등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서 정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허위 신고 혐의도 적용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운용사에만 적용된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가 오촌 조카와 함께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죠. 정 교수 동생이 갖고 있는 실물 증권 12만 주가 실은 정 교수 것이다. 이런 주장. 이 검찰 주장이에요. 그리고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함께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자신이 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뭐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또 투자자 정도가 아니라 운영자로서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이 두 가지예요 지금. 근데 이게 다 검찰의 의심이고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른바 이런 한 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은 한 칼이 아니지 그 순간.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증거를 검찰이 내놓으면은 그거 받지 않으면요 법정에서 다시 다퉈야 되는 거예요. 다툴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왜 구속을 해? 구속을 할 이유가 없지.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장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겨레는 하드디스크를 빼온 행위 이것이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하드디스크를 빼온 행위를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증거에 손을 댔다고 볼 수 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례 중에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별로 없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알릴레오에서도 그 김경록 씨, 그 PB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를 빼왔잖아요.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그런데 그 건들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파일을 삭제했다든지 혹은 뭐 디가우징을 했다든지 뭐 훼손하려고 했다든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오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 검찰에 제출했어요. 근데 이런 걸 손댔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무리한 억측이죠. 어느 판사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일단 조국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김윤우 전 부장판사의 김호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좀 제 생각도 좀 가미를 했고요. 윤문도 했습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 김윤우 전 판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요약해보자면 김경록 씨에게 하드디스크에 손댄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검사가 김경록 씨를 압박했죠. 그러나 이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말 실질적 의미의 증거인멸은 없었어요. 파일을 뭐 하나 지운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제출을 했고 설령 파일을 지웠다고 하면 검찰이 엄청나게 설레발 떨었을 거예요. 파일이 달라졌다. 원래 있던 하드디스크에서 지운 흔적이 나왔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떠벌렸을 거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하드디스크가 왜 나온 이야기예요. 하드디스크가 왜 논란이 됐습니까? 표창장 위조하는데 이 하드디스크가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드디스크에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일 수가 없는데 증거인멸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증거가 아닌 거에 대해서 손댔다고 증거인멸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달라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여야 비리가 완성되는데 현재 다툼의 여지만 있을 뿐 규명된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뭐 계약서 한 장 나온 것도 없고 이면합의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정경심 교수가 운영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설령 운영을 해서 실소유주로 드러나도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이에요. 벌금형이 될 걸 구속합니까? 수사 다 끝나고? 아니죠. 표창장 건으로 영장 청구서가 이미 표창장 건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수사가 끝나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검찰은 도리어 정경심 교수 쪽에다가 증거 목록을 제시 안 합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A, B, C, D 뭐 이런 증거 목록을 제시해요. 피고의 방어권을 지금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피고의 방어권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밖에도 6번의 소환조사, 압수수색만 70번 이상. 그러나 수사는 종결 상태. 그런데도 구속해야만 형벌권이 작동되는지 의문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나오긴 힘듭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이 바로 김윤호 전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김경미님, 결정적 한방이 혹시 증거 조작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한방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뭐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방이 없다면 영장 기각 확률은 확 높아지는 것이죠. 확 높아지는 것이죠. 자, 양지열 변호사가 어제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발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게 낮아 보인다. 일단 다툴 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뭐냐면 표창장과 관련한 부정입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령 양보해서 표창장이 위조가 됐더라도 이게 봉사 표창장이고 대입도 아니고 대학원 의전원 같은데 봉사와 관련된 사항이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 거냐. 이게 사실 사문서로서 해당될 수 있느냐부터도 다퉈지는 그런 영역이고 대입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관적으로 보기에 따라서 이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안 끼칠 수도 있어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자료는 이제 5촌의 횡령과 관련된 부분만 돼 있는데 그건 역시도 다툴 여지가 많은 게 일단 차용증이나 이런 대여 관계라는 게 정 교수는 서류로서는 다 갖추고 있는 게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걸 검찰은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로는 뚜렷하지 않다. 반론할 수 있는 게 검찰이 가진 거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었을 텐데 그것만으로 서류의 힘을 꺾을 수 있다?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불구속 그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영장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 네,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쭉 스크린을 해온 법률가의 견해예요. 예. 자, 여러분, 현재 법률가 중에는 반반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같은 분이 그런데 반반일 가능성이 있다. 한 칼이 있을 수 있다. 증거인멸과 관련한 뭔가 확실한 정황 혹은 뭐 빼박의 그런 빼박이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빼박의 증거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는 그런 법률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100% 발부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제 주변에선 찾기 힘들었어요. 자, 법원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칼은 혹시 한 통속? 네, 알 수 없죠. 예, 그런 게 있으면 벌써 나왔지. 구운 햄 소스님 하고 저 생각이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공장에 나왔던 조건,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 지인의 발언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조건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공인 줄 아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검사입니다. 조건 씨의 지인은 그때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함과 감정들이 갑자기 폭발하게 됐다. 검사가 나한테 당신이 주인공인 줄 아느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은 조건 씨의 지인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시민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고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검사들은 당신은 조건의 하수인일 뿐이다. 그리고 조건 역시도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검사들이 목표로 하는 조국의 동생일 뿐이다. 조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인공 아닌 것들은 우리가 계획한 설계한 방식대로 가야만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인공인 척하면서 이야기가 맞느냐?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그 길로 가야지. 왜 자꾸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때 정말 분노를 느꼈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 개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딸려있는 아주 조그만 부속물이다. 시키는 대로 가라. 우리가 의도한 바를 모르겠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런 태도에서 제가 격분하게 됐고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언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검찰을 여러분 독립시켜야 합니까? 인사권, 예산권 다 독립시켜줘야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서 마음껏 제멋대로 수사하게끔 내버려 둬야 합니까? 깡패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완전히 깡패 아닙니까? 공현수님, 검찰 무서워서 한국 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드헤어님, 한 칼은 결국 조직이었군요. 대단구님, 검찰은 독립이 아니라 견제가 필요한 집단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네요. 검찰청의 편집자들이란 칼럼입니다. 반포대로를 사이에 둔 두 검찰청에는 그러니까 서초역에서 누에다리 방향으로 보자면 좌측에 대검이 있고 우측에 서울중앙지검이 있잖아요. 반포대로를 사이에 둔 두 검찰청엔 유능한 편집자들이 일하고 있다. 신문 1면부터 방송 헤드라인,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에 내보낼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별하면서 진술 확보, 전격 압수수색, 혐의 포착, 증거인멸 정황. 검찰이 수사기사의 흐름을 쥐락펴락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물증이 단독 문패를 내건 속보들이다. 대검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부장검사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JK에서 사건 관련 기사와 주요 SNS 글을 공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수수사란 결국 이미지 싸움, 프레임 싸움이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의 도덕성을 허물면 그들을 단숨에 무장 해제시킬 수 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한번 만들어지면 누구도 피의자들 옆에 다가서지 못한다.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뉘앙스다. 뉘앙스. 검찰 관계자의 말이 결과적으로 옳을 수 있다. 수사 대상이 희대의 파렴치범일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과 증거로 확정되기 전까지 한쪽 당사자인 검찰의 주장 내지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고 해도 법의 기초에서 죄 있음 없음을 조금은 가릴 수 있는 심판자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재판에서는 하나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한쪽의 당사자일 뿐이에요. 검찰과 피의자는 대등한 무기로 싸워야 하는데 이쪽엔 진짜 칼을, 저쪽엔 목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검찰이 칼을 휘두를 때 저쪽엔 목검을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같은 칼을 줘야지. 당혹스럽게도 뉴스를 편집할 힘을 검찰에게 준 것은 유죄 추정, 검찰 편향에 늪에 빠진 언론 자신이다. 검찰 간부 입장에서 기사거리를 얻어내려는 출입 기자들의 조바심이, 눈뜨고 큰 기사를 놓칠지 모른다는 데스크의 불안감이 검찰 권력의 그림자를 키운다. 이런 구도 속에 여론을 드리블하는 검사들의 현란한 플레이는 언제나 득점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기자들이 검찰 수사 속보를 머릿속에서 자체 생산해왔다는 말인가? 우리 기자들이 자기들은 피의 사실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 무수한 단독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지금 기자들은 취재와 보도의 문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언론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때와 무엇이 다른가?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님이 태세전 아닌가? 중앙일보가 천만에 요 글 쓴 사람이 바로 권석천 논설위원이에요. 권석천 논설위원 아시죠? 권석천 논설위원. 권석천만 이런 얘기해요. 지금 손석희도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권석천만 이런 얘기합니다. 권석천 논설위원 거예요. 권석천 논설위원 훌륭하신데 물론 이게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그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처럼 KBS 자사보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비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염치가 되도록 중앙일보를 바꿔가셔야 됩니다. 권석천 논설위원님 좋은 글 쓰셨는데 본인만의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석천이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중앙일보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에요.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